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이경자라고 합니다. 오늘 세계 한글 작가대회 마지막 섹션에서 훌륭한 두 분, 이광복 문인협회 이사장님, 허영만 대시인님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 팬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광복 문인협회 이사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27대 이사장님이시고요.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 대표 회장이십니다. 굉장한 감투시죠? 그동안 작품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 1976년 단편 불길로 등단을 하셨고요.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불멸의 혼, 계백 다 일일이 낭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상도 대단한 상들을 받으셨어요. 대통령 표창을 2번이나 받으셨고요. 한국 소설문학상, 팬문학상 받았고 또 3년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요. 3회 KNBS 방송대상 문학인 대상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신 이광복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제6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세계 한글문학 시대의 장벽을 넘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문학 특강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한글과 현대문학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날 며칠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소설 문학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고비마다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다는 뜻이죠. 시대가 사람을 낳는가 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래도록 연구해온 과제입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비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곤 합니다. 우리나라 소설의 경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지 이걸 보면은 백운소설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흰백자 구름문자 백운소설. 그런데 이 백운소설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더 연구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소급해서 올라가면 신라시대, 백제시대의 가요가 있습니다. 향가가 있습니다. 이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 시대에는 우리 글이 없었다. 그래서 이두, 향찰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한글로 이제 작품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죠. 그러면 앞서 백운소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소설, 남아있는 소설 한번 살펴보자면은 조선 왕조 초기 매월당 김시습의 저 유명한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1435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여러 문헌에 그 기록이 남아 전해져 옵니다마는 아주 신동 천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이분은 한문 공부를 참 많이 해서 한문에 통달을 하신 분이죠. 아시는 것처럼 문학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모르고서는 문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월당 김시습은 한문에 아주 통달을 했으니까 한문으로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문을 몰랐다면 어떻게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한글을 몰라서는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논리를 비약해 보자면은 문맹자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은 고도의 언어 감각과 하많은 그 언어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 매월당 김시습은 얼마나 천재였는지 뭐 간단한 관찰, 편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쓰기도 어려웠던 문맹자가 넘쳐나던 시대에 한문으로 소설을 썼다. 참 놀라운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단종, 조선왕조의 단종의 복위를 둘러싸고 사육신 사건이 1456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 단종의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을 폐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관료들이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은 그 계획이 누설이 되는 바람에 관계자들이 극형에 처해지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때 매월당 김시습은 거열형에 처해진 흉신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노량진 언덕에 매장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사육신 이야기는 남효온의 육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1456년은 바로 매월당이 21살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비록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았으나 세상을 등지고 기행을 일삼으면서 벼슬에 나가지 않고 때로는 미추광이 행세까지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육신 6분 중에 매월당 김시습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일원의 여러 곳에 그 일화를 남기고 있고 말년에는 제 고향인 충청남도 부여 외산면에는 무량사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세상을 등진 채 시절을 한탄하다가 돌아가셔서 결국은 무량사 부도로 남으셨습니다. 그 무량사에는 지금도 매월당의 그 초상화가 잘 봉안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천재였으면 한문으로 소설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내려오면은 허균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한글로 소설을 쓴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월당 김시습은 한문으로 소설을 썼고 허균은 한글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그 중간 지점에 한글 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십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벌써 매월당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허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한글로 된 소설의 생성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보다 잠깐 소급해 올라가서 세종대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군이시죠. 그분이 이룩하신 치적은 필설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글 부분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집현전으로 불러 모아서 훈민정음을 창제토록 했습니다. 앞서 잠깐 이두 향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그런 문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 글자, 그래서 훈민정음 이 네 글자를 보면은 글자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음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음자, 발을 정자, 소리 음자로 썼습니다. 요 표문자를 만들어내느라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변화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항상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훈민정음 그 쓰기 쉬운 글자, 배우기 쉬운 글자,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창제해냈건만은 기득권 세력은 그 글자를 예민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 어려운 글자인 한문을 배우느라고 하찮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글자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개명한 사람들이 기득권에 도전해 온다면 그것도 방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야 똑똑한 사람이 기득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말미암아서 이 훈민정음은 암글, 창글, 언문 이런 명칭으로 폄하되고 이 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 허균 같은 훌륭한 혁명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허균은 아주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그러므로 그는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행로는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는 백성이 곧 나라의 주인이다. 탐관오리는 징치되어야 한다. 갑질하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력은 마땅히 징치되어야 한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허균은 한글로 된 홍길동전을 쓰면서 신출귀몰하는 인물을 형상화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훌륭한 작가는 인물을 그려내고 신통치 못한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지난 40여 년간, 근 50년 가까이 소설 쓰는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인물을 형상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스토리, 즉 이야기는, 서사 구조는 이렇게 저렇게 꾸며낼 수 있지만 인물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허균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탁월한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홍길동으로 하여금 부패를 척결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그리고 율도국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향해서 삶이, 백성들의 생활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균 역시 기득권 세력의 저항 속에 휘말려서 순탄치 못한 일생을 살다가 참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그 매월당 김시습은 훗날 그 이문구 소설가가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통해서 그분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허균은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균의 그 홍길동전 이후에 소설이 점차 그 애연과 지평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춘향전, 심청전, 장국진전, 유충년전 이런 전기류의 소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이 소설을 흔히 장에서 육전에 판다고 해서 육전소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그 어려운 표현보다는 흔히 얘기책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에 가서 얘기책 사온다. 또 얘기책 읽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으로 마시러 오는 동네 어른들한테 춘향전, 심청전, 삼국지, 홍길동전 이런 소설류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 아주 일찍 소설과 인연을 맺었고 소설에 관한은 일찍 눈을 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전 소설류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번안 소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매월당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중국의 전등신화를 모방했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그 허균의 홍길동전도 허균의 작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이다 하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그 문제는 더 연구해야 될 과제로 미루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의 담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읽히면서 어떤 현상이 왔는가? 우리나라 소설의 확산, 큰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오경장, 1894년부터 96년까지 그때 갑오경장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뀝니다. 왕조 시대에는 우리 민초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공화정이 실시되면은 민초들을 국민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갑오경장은 우리의 의식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더 많이 읽히고 특히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출판사를 차려서 많은 소설류를 보급해냈습니다. 특히 최남선 선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08년에 소년지를 창간하시고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이 작품을 신체시, 현대문학의 효시로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해조 또 이인직 이런 분들이 신소설을 써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7년에 이르르면 춘원 이광수가 신문에 대한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10년대에 들어오면은 소설은 엄청난 인기를 불러 모읍니다. 인구에 회자됩니다. 유럽도 산업혁명을 분수령으로 해서 소설이 많이 읽히게 되죠. 이런 시대적 조류와 맞물리면서 소설이 널리 확산되고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글이 있습니다. 한문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한문은 아무리 통달해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각기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찍 어린 나이에 한문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문 문장은 읽고 있습니다만은 해석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을 할 때 한글로 된 소설이 독자들에게 다가가서 큰 인기를 불러 모으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글이 없으면 현대문학은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그 시대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930년대 김유정 같은 소설가는 물론 요절한 소설가입니다. 1908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봄봄, 동백꽃 등등 주옥 같은 우리 문학사에 우뚝 선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 소설을 읽어보면 제목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괄호 안에 한자도 없습니다. 통상 그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설의 경우 제목에다가 한자어를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김유정 소설은 제목에서 한자 하나가 없습니다. 한자가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자기 이름만 한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면 김유정의 소설에서 보다시피 한글이 완전히 일반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문으로 소설을 써서 누가 읽겠습니까? 앞서 제가 그 김시습, 금오신화, 중국의 전등신화를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찾아서 읽지만 일반 독자들은 그 소설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찾아서 읽습니다. 어느 판본을 구해서 읽더라도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이면 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없이 어떻게 현대문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글은 아주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못 만드는, 표현 못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짐승 우짖는 소리까지 다 표현한 것이 한글입니다. 따라서 한글로 소설을 쓰면 표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현대소설이 있다. 그리고 한글이 있기에 우리 한국의 소설은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한글이 언젠가는 국제 공용어가 될 개연성도 아주 높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로 소설을 씁니다. 자판을 두들깁니다. 절묘합니다. 그저께 제가 개막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대왕께서는 어쩌면 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조합되는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야말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설을 쓸 때 한글처럼 유리한 글자가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발전하는 한, 한글이 존재하는 한 우리 소설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유정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전 단계에 저 유명한 주시경 선생이 계셨죠. 이 어른의 별명이 주보따리였습니다. 늘 보따리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보따리였다고 합니다. 이 주보따리라고 하는 애칭은 예술 최연배 선생께서도 글에 쓰셨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종래의 한자어로 훈민정음, 또 이 훈민정음을 비하하기 위해서 뭐 창글, 뒷글, 암글 뭐 이렇게 그 폄훼하던 것을 한글이라고 뚜렷하게 명칭을 지어주시고 자음, 모음에다가도 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한글은 크게 발전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문자로 이렇게 확대 발전돼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릴 말씀 참 많습니다. 근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또 뒤에 훌륭한 연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제 짧은 견해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광복 소설가 문현협회 이사장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천재들 모임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훌륭한 말씀, 그 역사를 짧은 시간에 꿰뚫어 주셔서 너무 잘 듣고 공부도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모실 분은요, 그 서정시라고 말하면 이분 성함을 떠올려야 되는 허형만 시인 선생님, 국립목포대학하고 거의 동격인, 우리가 국립목포대학 이렇게 하면 대학교 이러면 허형만 시인을 떠올리게 되는 그 허 시인님을 모시고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선생님은 그 순천 출신이시고요.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해에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집을 많이 내셨지만 금년에 특히 바람칼이라는 시집을 내셔서 그 탁월한 문학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요. 또 그동안 한국시인협회상, 영랑시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그 외에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허 시인님을 자리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영만 시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현대시에 모셔진 아름다운 순 우리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학 양식은 언어를 매개로 합니다. 특히 시는 모국어라는 언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라는 개념은 한 민족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생성되고 숨쉬는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종호 교수는 시인과 모국어라는 글에서 앙드레 지드가 독일 작가인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읽고 독일의 유연한 융통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독일 정신의 특성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학작품, 특히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입장으로 보면 모국어의 창조적 형성력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두면서 창작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인은 모국어 속에서만 시인일 수 있다라는 말에 동감한다면 아름답고 고운 순수 우리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 속에 모셔야 하는 게 또한 시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탁번 시인의 자신의 시적 체험을 말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시를 쓰면서 나는 늘 여러 종류의 사전을 가까이 두고 보고 있다. 사전에서 잠자고 있는 고운 우리말을 불러낼 때마다 나는 보물 찾기를 하는 소년의 들뜬 마음이 된다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탁번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그 순수한 우리말이 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탁번 시인의 엘레지라는 작품입니다. 말복날 개를 잡아 동네 술취령을 했다. 가마솥에 벌거벗은 개를 넣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장작불을 지폈다. 참이슬 2상자를 다 비우면서
밭농사 망쳐놓은 하늘을 욕했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아랫집 김씨가 나에게 말했다. 이건 오씨가 먹어요. 엘레지요. 엉겁결에 길쭉하게 생긴 고기를 받았다. 엘레지라니, 농부들이 웬 비가를 다 알지? 엘레지 몰라요? 계자지 몰라요? 30년 동안 국어선생 월급 받아먹고도 엘레지라는 우리말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꿈에서 나는 개가 되었다. 가마솥에서 읽는 나의 엘레지를 보았다. 이 시에서 우리는 계자지의 순 우리말인 엘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부들은 다 아는데 30년 동안 국어 선생을 한 자기는 몰랐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레지는 한자로 말하면 구신이죠. 개구자를 써서요. 개자지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이 이렇게 좋은 게 외국말로 비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반성해 왔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오탁본 시인의 밤냄새 연작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루 걸러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이웃 지네가 집으로 갔다. 지나다가 그냥 들른 것처럼 어머니는 금세 도로 나오려고 했다.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풍겨오는 맛있는 밤냄새를 맡고 내가 어머니의 등에서 울며 보채면 장기문을 열고 지네당 숙모가 말했다. 언 놈이 밥 먹이고 가요. 그제야 나는 울음을 뚝 그쳤다. 밥소라에서 퍼주는 따끈따끈한 밥을 내가 하동지동 먹는 걸 보고 지네당 숙모가 말했다. 밥때 되면 만나러 온나. 이 밥냄새라는 시에서 우리는 순수 우리말인 밥소라와 하동지동을 봅니다. 하동지동의 작은 말이 허둥지둥인데 허둥지둥보다는 하동지동 하니까 어린애의 그 배고픈 광경이 눈에 선하고, 또 하나 밥소라.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명상력이 부족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밥통, 이렇게 다시 말해서 밥통에서 퍼주는 따끈따끈한 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순수 우리말인 밥소라라는 단어로 써줌으로 해서 더욱더 정감이 가는 겁니다. 또 보죠. 오탁본 시인의 작은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푸세한 무명 떼약볕에 말려서 푸푸푸 물 뿜는 작은 어머니의 이마 위로 고운 무지개 피어오르고 보리 저녁이 되면 어미젖 보채는 하룻송아지처럼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여기에서도 순 우리말인 보리 저녁과 하룻송아지가 나옵니다. 보리 저녁이라고 한다면 보리밥을 안칠 무렵, 저녁에요. 보리밥을 안칠 무렵 정도. 그러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이른 저녁을 말하는 거죠. 하룻송아지는 한 살 난 송아지입니다. 태어나서 한 살 된 거예요. 예. 하룻을 또 순수한 우리말로 한습이라고도 합니다. 한습. 그런데 이것은 개뿐이 아니고 송아지뿐이 아니라 개나 말이나 모두 한 살 날 때 다 함께 씁니다. 오탁본 시인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백이라는 시입니다. 간밤에 잔눈 내리고 아침 수은주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 만년필촉에 비유를 쓴 젊은 날의 내가 나같지 않다. 여기에서 잔눈이 나옵니다. 잔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자 또는 한 길이 되게 많이 쌓여있는 눈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길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높이나 길이,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죠. 기왕에 이제 이 잔눈, 즉 다시 말하면 한자 또는 한 길이 되게 많이 쌓인 눈, 잔눈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자국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 발자국이 날 정도로 적게 내렸을 때 자국눈이라고 하고요. 살짝 옅게 내린 듯 안 내린 듯 옅게 내린 눈을 우리가 힐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와가지고 쌓여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눈밭, 그 눈을 숫눈이라고 합니다. 수에다 시옷 받침해서 숫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탁본 시인의 시 중에서 낙견 내내 보행기 미는 노인 한둘, 텅 빈 동네, 벼 익는 논빼미마다 지는 해 더디다. 하루해라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낫곁이 나옵니다. 나의 지읒받침 낫, 그 다음에 겨의 티읒받침 낫곁. 낫곁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낫곁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까지의 동안을 둘로 갈라서 그 앞에 절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품을 쓸 때에 그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전에서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언어를 찾아 쓰면은 시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 편만 더 보죠. 오탁본의 난로라는 시입니다. 참나무, 소나무, 뽕나무, 나무마다 불담도 냄새도 다 다르다. 불담은 단연 참나무, 냄새는 소나무. 이글대는 참나무 알불은 혀를 대보고 싶을 만큼 유혹적이다. 소나무 부다구니 송진 타는 냄새는 술보다 독하다. 여기에서 불담이란 시어 알불, 그 다음에 부다구니, 이와 같은 순수 우리말이 나옵니다. 불담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불의 화력이 세고 낮고 하는 그 세고 약한 정도를 말합니다. 기왕에 불 이야기해서 인걸불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담은 그와 같은 약간 타오르는 그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알불은 그랬는데, 알불이라는 것은 화로에 담기지 않은 아주 그 불 조그만 등걸들, 이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뿌다구니 송진 타는 냄새 할 때 뿌다구니, 얘도 우리말 시에서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찾아서 쓰면 참 좋은 건데, 뿌다구니는 물건이 삐쭉 내민 부분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를 쓸 때마다 그냥 쉽게 흔히 낡아버린 그러한 언어보다는 거기에 적당하니 좋은 우리 순수 우리말을 찾아서 쓰면 시도 살아나고 시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죠. 제 작품도 좀 보겠습니다. 저 역시 저의 서정의 깊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시 속에 모셔오기를 즐겨합니다. 산거라는 시가 있는데요. 지리산에서 안신령 때 지리산에 있으면서 연작시로 쓴 시 네 번째 산거입니다. 갑발기 다굴력 동력 하늘로 아스라이 번지는 저 빗살 참 곰살 같다. 연사월 장마 걷고 새맑은 바람, 오늘은 입망울 옹알이는 소리 듣겄다. 굴참나무 다람쥐 맑은 눈 보겄다. 이 시에서 갑발기가 나오고요, 곰살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 입망울이 나옵니다. 갑발기는 이제 새벽이 되어서 막 날이 밝을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닭이 울 때쯤이죠.
그때 비치는 빗살이 참 곰살 같다 그랬습니다. 곰살 같다는 것은 서글서글하고 아주 슬거운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 다음 잎망울 옹알이는 소리라고 나옵니다. 잎망울은 어린 잎이 막 피어날 때 모습입니다. 막 피어나면서 어린애가 입으로 막 태어나서 옹알옹알옹알 하듯이 잎망울도, 그러니까 그 어린 잎이 막 피어났던 어린 잎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입술을 갖다가 상상을 해서 쓴 거지요. 그 다음에 제 작품에 이제 그 상당히 그 배롱나무 부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순우리말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광사 대웅전 앞에 배롱나무 한 그루 너른하게 꽃 피우고 있었다. 다붓한 절간 눈만 나는 붉은 꽃송어리마다 술렁이는 꽃빛발에 대웅전 부처님은 낮꽃 피고 나는 꽃멀미로 어지러웠다. 밤 그늘이 조개산 기슭을 바름바름 기어 내려올 때쯤에야 이곳에서는 배롱나무가 부처였음을 겨우 깨달을 수 있었다. 네, 배롱나무 부처 전문입니다. 여기는 순우리말이 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편에 배롱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너른하게 피었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 너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간이 아주 호저됐을 때, 호저단 절간 해도 되지만 다붓한 절간, 그래서 눈만 나는 붉은 꽃송어리,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맛을 느끼는, 그게 눈맛입니다. 그 붉은 꽃송어리마다, 꽃송어리, 꽃봉오리를 말하죠. 네, 그 숭어리, 꽃송어리마다 출렁이는 꽃빛발에, 꽃빛발, 그러니까 빛의 기운, 빛깔의 기운을 말합니다. 꽃의 기운. 대웅전 부처님은 낮꽃 피고, 얼굴 낯에 꽃이 핀다. 낮꽃 피고 얼굴에 아주 화색이, 밝은 빛이 환하게 도는 모습. 그런, 나는 꽃멀미로 어지러웠다 그랬습니다. 너무 꽃이 아름다웠고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멀미가 난 꽃멀미입니다. 이게. 예. 밤 그늘이 조개산 기슭을 바름바름 기어 내려올 때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 그늘은 이제 밤이 시작되어서 밤에 그늘이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데 바름바름 기어 내려온다 했습니다. 서서히 조심스럽게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 편 쓰기 위해서 저도 우리와 사전을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산행이라는 작품입니다. 흰구름 흩어진 곳에 청산만 남느니 무르녹은 햇살 몇 줌과 귀 시린 물소리만 남느니 천천히 허무의 등불 하나 꺼지지 않게 어깨에 짊어진 바람도 흩날리지 않게. 산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무르녹은 햇살 몇 줌, 무르녹은이 나옵니다. 이 무르녹다가 참 우리말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시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의말 용례 사전이라는 두꺼운 그 사전에 보면은 무르녹다를 가지고 7가지로 예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가 무르익었다. 지금 요즘 한창 포도가 무르익었다 할 때 포도가 무르녹다. 아주 이 과일이라든가 음식이 익을 대로 충분히 익은 것, 이것은 무르익다. 이렇게 무르녹다로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단풍이 무르녹다처럼 숲 그늘이라든가 단풍이 아주 짙어졌을 때, 지금쯤 한참 지금 무르녹아가고 있는 중이죠. 짙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여름이 무르녹다라는 용례로 생각을 하면 일정한 계절이 한창일 때,
그러면 지금은 한가을이 무르녹다 이렇게 되겠죠. 가을이 한참 한창일 때. 그 다음 네 번째로 달빛이 무르녹다 이렇게 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을 대로 밝아서 아주 환한 실체가 나타납니다. 이게 달빛이 무르녹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섯 번째로 사무 어떤 서로 협상을 할 때 협상이 무르녹다 하게 되면 한참 일이 진행이 잘 된다 그런 의미도 뒀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이 무르녹다 이런 말도 우리가 씁니다. 행복이 무르녹다. 기쁨이나 행복 같은 게 아주 더없이 겨울 때 아주 좋을 때 그때 행복이 무르녹다. 일곱 번째로 위기가 무르녹다. 이제 반대 개념으로 위기가 무르녹다. 다시 말하면 아주 어떤 관계가 위기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무르녹다면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주 무르녹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왕성해지는 속으로 내적으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무르익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르녹다, 무르익다 이와 같은 것을 시에서 잘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이경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칼이라는 제 시집에서 제목이 바람칼인데요. 바람칼을 하나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지상을 박차오르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날개는 칼이 된다. 예리한 칼날이 된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허공에 갇히거나 추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발버둥치는 시의 날개가 바로 바람칼이다. 바람칼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이 바람칼은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양쪽 날개 쫙 펴고 하늘을 쫙 날아가면서 바람을 칼로 베듯이 날아간다 해서 바람칼입니다. 말을 뒤집어서 칼바람 하면 한겨울 추울 때 그 매서운 바람을 칼바람이라 하는데 오늘 바람칼은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양 쭉 펴고 날아가는 거죠. 새의 날개를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고로 우리가 새 두 날개를 이야기할 때는 활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서 우리 사지도 활개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활개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에도 그럽니다만 이 바람칼이라는 우리말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바람칼로 날아가듯이 시도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람칼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우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순 우리말에 대해서 오탁본 시인과 그 다음 저의 작품을 통해서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순서로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허형만 우리 서정시의 대가 허형만 시인 선생님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여 밑에 앉아서 저렇게 아름답고 그 표현의 크기가 엄청난 이런 아름다운 그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앞으로 저런 거를 신경 써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훌륭한 강의 고맙습니다.